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저녁에는 집에서 남몰래 한국 영화를 보는 생활 풍조를 북한 땅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감리 한 명도. 다 자기 직책 프로 악선전입니다. 그자는 한 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 있음 담둔에 넣어내는 심철놈이 있음.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유럽에 앞장서서 선전해왔고 김정은의 친형을 근접 수행하기도 했던 주영 북한 대사관의 2인자 태영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저녁에는 집에서 남몰래 한국 영화를 보는 생활 풍조를 북한 땅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태영호 공사의 망명, 그리고 또 이분 참 대단하십니다. 예? 대한민국에 오고 한 4년 뒤에 정치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그 지금은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이만갑에 나오셔서 북한에 관련된 아주 생생한 정보를 전해주셨죠. 자, 오늘은요 7년 만에 그동안 못다 하신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태영호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 반갑습니다. 아니, 메로남이시네. 로맨틱가이. 오늘 이만갑에 정말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영원히 못 뵐 줄 알았는데 드디어 모셨습니다. 태영호 의원님의 태양 20년. 태양이 바뀌었어. 태영호 의원님 가정에 등불이시고 모든 권력을 다 잡고 계신 오해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네. 네, 우리 남편을 만나서 유럽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도착한 지 이제는 7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때 국제부 기자였는데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영국에 나가 있는 북한의 고위급 공무원의 자제가 템스강에서 잃어버렸다. 실종됐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실종? 그냥 단순히 잃어버렸나? 아닌데 이거 낌새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를 물고 취재를 거듭한 기자가 알아낸 게 그 사람 성이 특이하대요. 그래서 영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 이름을 쫙 봤더니 태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태용호가 된 거예요. 네. 태용호가 됐던 게 YONG를 써가지고 그 기자가 그걸 보고 태용호라고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용호로 읽는데 북한에서는 태영호라고 읽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정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자가 그 특종을 해서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 발표를 했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태영호라는 이름 딱 듣는 순간에 이게 굉장히 낯익다. 왜냐하면 1968년에 납북된 어선 이름이 태영호였고. 맞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게 우리 사회에서도 태영호 공사의 이름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차례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니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던 그분이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또다시 북한 체제가 좀 무너지는 징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 태영호 의원 과거를 좀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심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었는지. 엄청 빨개졌어. 너무 무거워. 자, 얼마나 빨겠는데. 미국의 대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근원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한 6자 회담의 전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istorted information that the DPRK government not allow the ordinary people to go out, for work or what. 와 진짜 이런 자료가 있으시구나. 야, 근데 내용이 진짜 빨갛다. 완전 북한 사람이다. On his way back to hotel, he was surprised. Every night he see young children playing, going, without any adults looking after. And he found out that, this Pyongyang city is so safe. 아니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셨지만 네. 근데 이렇게 탈북을 또 하셨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솔직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어떤 심정이셨는지 진심이셨습니까? 이제 저기서 본 저 모든 장면은요. 제가 영국 사람들 앞에서 하는 강연 장면입니다. 이제 그 뒤에 책이랑 있는 저것은 런던에 있는 큰 도서관에서 이제 청중들 앞에 놓고 하는데 저거는 꼭 찍어서 제 측에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강연 장소에 갈 때는 북한 외교관이 2명 혹은 3명 정도가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체크하고요. 저게 올라가면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이제 전 세계에 나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다 100% 연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저기서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다라고 하는데 그럼요. 일단 말하는 분도 자유롭다. 예. 제가 북한에 살면서 그 부분이 제일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자기 감정에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어리석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남편이 거기서 세포 비서를 했으니까 그 대사관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앉혀놓고 강연회를 하는데 김정은께 충성하자 내용은 이런 거죠. 근데 그 소리 쑥 듣고 보니까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서는 저런 말 안 하는데 나와서 막 열심히 이래서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연극을 잘해? 난 그렇게 이중적인 행동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늘 제가 하는 말이 난 차라리 거짓말 할 바에는 입을 꼭 닫겠다고. 말 안 하고 말지. 말 안 하면 안 했지. 근데 우리 남편이 그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들 오죽하겠냐.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기한다고 이게 이해 못하는데 북한에 해외 나와 있는 북한 대사관은 어떤 구조인가하면 대사관 안에서 서열 1위가 대사입니다. 그리고 서열 2위가 당비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인자 두 번째 서열 2위이기 때문에 제가 당비서인데 매주 토요일만은 온 대사관의 직원들 애들 다 강당 홀에 모여놓고 당비서가 나가서 강연을 해야 돼요. 어떤 강연? 매주 토요일 날 맞아요. 아침부터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점심 식사 시간 2시간 지나고 2시간부터 또 토요 학습이라는 거 계속하고 하루 종일이요? 하루 종일 5시까지 하는데 이 집행을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뭘 해라고 평양에서 번외합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는 모두 다 장군님의 총폭탄 이런 제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총폭탄 정신으로 강연해라. 그럼 내가 나가서 강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강연 장소가 평양이면 듣는 사람도 다 받아들여요. 근데 런던 한복판에서 내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군님의 총폭탄. 장군님은 명사수고, 명사총선 명사수고 우리는 총을 당겼을 때 안에 들어간 탄알이다. 이런 이야기를 모아놓고 하니까 월화수목 금까지 영국 학교와 대학에 다니던 애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야기하면 애들이 받아들일까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만 난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이야기. 여보 제발 좀 그런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을까? 이해가 된다. 아니 이거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까? 그런데 나는 그것도 런던 한복판에서 아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 이거? 그럼 당신 내 심정을 한번 이해해봐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냐? 끌려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요 대목에서 두 가지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예. 첫 번째는 사실은 태용호 의원님은 의원 되기 전에 북한 외교관일 때 굉장히 새빨갛잖아요. 시뻘겋잖아요. 그래서 막 싸워요. 외교 무대에서 촌스럽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하는데 그게 DNA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연기였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똑똑한 외교관들이 왜 국제 무대에서 북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우고 억지 부리나 했는데 그분들이 다 속으로는 알고도 연기하고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아내분인 우리 오혜선 씨가 네. 사실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 여보라고 집에서 구박했다는데 그러실 분이 아니다 하는 정보가 있거든요. 태용호보다 시뻘거면 더 시뻘거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혜선 씨 가문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한번 들어갑시다. 예, 사실은 조사합시다. 더 빨간 분이거든요. 오혜선 그녀의 실체. 와, 김일성 대표. 사진이 있어. 아니 뭐야 다큐멘터리가 있네. 영화도 엄청 많아요. 2014년 그러니까 이게 최근까지도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혁명성과 책임성이 남달리 높은 오백영 동지를 언제나 굳게 믿으시고 어려운 엄청나죠. 겁을 맡기곤 하셨으니 그때마다 투사의 대답은 알았습니다. 오직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귓전에는 투사의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 당과 혁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간곡한 교시가 쟁쟁이 울려옵니다. 오천 당숙, 오금철. 와 이거 나도 뉴스 이름 들어본 거야. 되게 행동이 자유롭다. 그 연기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신 것 원래 같아. 친한 것 같은 느낌. 야,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가문이고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혜선 씨의 이 가문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주목해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오혜선 씨의 작은 할아버지인 오백룡입니다. 앞서 북한 매체에서 오백룡 동지로 불러요. 쉽게 말해서 북한 위인전에 나오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인이냐면 빨치산 가문의 창립 멤버이자 김일성 주석과 함께 빨치산 항일 운동을 한 동지 관계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오금철과 오철산 이 두 분이 가계도에 등장을 합니다. 오금철은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 오철산은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그러니까 오천 당숙이 북한 군의 공군과 해군을 꽉 쥐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혜선 씨의 부친이죠. 아버지인 오기수는 북한군 고위 정치 장교를 양성하는 김일성 정치대학의 총장이에요. 총장이요? 총장. 나 정치대학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가문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혁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북한 내에 있어서의 모든 요직과 핵심을 쥐고 있는 어디를 봐도 새빨개. 어디를 봐도 새빨개. 그러니까 이 당에 대한 이 사상적인 배경이 철두철미한 가문에서 이제 이 귀하게 오혜선 씨가 자리 잡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태용호 의원이 탄 거죠, 이렇게. 올라탔죠. 그래서 태용호 의원은 그냥 이 가문에서 커리어는 부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넘사벽이죠. 최 의원님 입장에서는 사모님인 오혜선 씨는 넘사벽이에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출신 성분으로만 따지면 탑3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한용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제일 출신 성분이 세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완벽한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럼 오혜선 씨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우리나라로 치면 외고, 특목고와도 같은 평양 외국어 학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외국어 학원 중에서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영어과 출신이에요. 이건 우리 태영 의원님과 동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의 외대인 평양 외국어대학 영어과를 졸업했습니다. CC셨구나. 맞아요. 근데 동문을 들으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우리 이만갑에도 자주 나오시는 고영환 박사님. 동문이시고 그리고 이제 칼기 사건의 김현희 씨와도 동문. 아 진짜?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인사들이 동문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김현희 씨를 그 학창 시절을 알고 계셨나요?
레전드였어요, 그분은. 대학의 레전드에. 네. 어떤 면으로? 후배들한테는 그분은 우선 외교관의 딸이었고 그렇게 예뻤대요. 너무 예쁘고 착실했고 막 중앙당에 뽑힐 것 같다. 네. 대학을 졸업하다가 도중에 뽑혀가고. 네, 대학을 마저 졸업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미모로는 우리 뒤지지 않습니다. 아우, 안 해요. 너무 예쁘세요. 안 해요. 뒤지지 않는다는 걸 어디서 증명을 하냐면 북한에서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귀빈들의 통역을 담당하는 엘리트 재원이었습니다. 집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충성하는 그럼요. 정말 완전. 빨갛고도 빨간 이런 집안부터 그러셨는데 왜 탈북을 또 결심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난 어렸을 적에는 정말 내가 특선한 줄 알았어요. 아빠 엄마처럼 내가 이제 이 충성,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것이 내 운명이고,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애국심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거든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남편 따라서 외국에 나가면서 보니까 김씨 패밀리의 비리도 알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북한 사회 제도의 그 불이라든가, 문제점. 네, 문제점들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원했던 세상이 아니로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깨이는 거지. 네, 네, 나는 충성하지 않으리라. 이런 게 저는 제 생활하면서부터 확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거는 네. 북에서 얘기하자면 보통 가문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왜냐면 할아버지 때에서 이미 네, 네, 이름을 다 아는 이런 분이 네. 태용호 의원과 만났어요. 근데 태용호 공사도 당시에 뭐 보통 학생은 아니었을 것 같고 수재인데 정략 결혼하신 겁니까? 그렇지. 우리 그 나하고 그 학원 때부터 같이 딱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멋진 그 남자 소개해준다는 거예요. 소개팅. 네, 네. 남자. 멋진 남자 소개해서 그리고 막 이렇게 부풀려서 막 말했는데 부풀렸어. 그다음에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 남자친구의 친구예요. 누구예요, 그게? 동호. 네. 친구의 친구. 네. 근데 잘생겼어. 키도 크고. 우리 남편이요? 예. 아주 재밌겠어요, 지금. 동호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호 얘기. 동호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호 얘기. 아직까지 동호가. 네, 네. 동호가. 네. 근데 그래서 약속하고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근데 막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선현유학 출신이고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중어도 잘하고 지금 외교부에서 지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학생이니까 그 엄청 기가 막 이렇게 갔잖아요. 스펙이 좋아요. 네, 네. 근데 거기다가 내가 돈 달란 건 일반 집이래요. 간부집 자녀도 아니고. 얼마나 똑똑하면. 네,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네, 그래서 보자 하고 갔는데 먹여 살리는 건 내가 먹여 살리면 되니까. 그때는 그랬죠. 그치? 네,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딱 나갔는데 바람 맞고 들어왔어요. 왜요? 왜? 바람 맞고 들어왔어요. 왜요? 아니 근데 안 나왔어요? 우리 집 네. 사람이 북한에서 말하면 굶수저잖아요. 완전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밑에 있는데 평사원네 집 아들 만날라 왜 왔느냐? 바로 선은 유학생 출신이다. 이 말 듣고 나와. 선은 유학생 출신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 북한 외무상 최선희. 우리 그때 같이 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한 김동호는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아들. 뭐 이렇게 내 친구가 부분 애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선은 유학생 출신들은 다 북한의 총리, 뭐 네. 외교부장, 외교부 장관, 뭐 외교부장. 이런 장차관들의 애들만 모아놓는데 네. 내가 거기에 끼어들은 거지. 아니, 동호가 네. 계속 말했던 친구 동호가 네. 김영남 아들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의원님이 낀 거예요? 끼었지. 오, 대박. 그때 가보니 나는 그때 벌써 권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야, 이게 벌써 그 어린애들이 저 그렇구나 한데 근데 내 바람 바람 맞췄는 맞췄는지. 딱 선보는 날 제가 갑자기 충수염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 갑자기 충수염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 냉장? 냉장이요. 네. 냉장. 급성 냉장. 굉장히 네, 냉장이 터졌죠. 그날. 터졌어요? 네. 그날 당일날. 아니 이거 왜 진짜로? 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네, 근데 그 친구 명희랑 같이 지금 명희는 자기가 서계자니까 같이 가서 지금 얼마나 기다렸어요? 한 45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소개팅 장소가 거의 한 어디였어요? 시간 선본 장소. 그게 그 북한의 평양에 그 유명한 식당이 있거든요. 한식 냉면도 잘한 청류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또 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수 앞에서 만나자고 여선생 만나자. 웬일이게. 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어우. 막 그날은 또 뭐 정말 잊혀지지 않게 또 바람이 얼마나 세. 범이었어요. 네, 봄바람이 또 얼마나 센지. 네. 근데 이때 5에서는 평민이 날바람 맞지. 평민이 날바람 맞지. 이거 봐라. 아,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네, 아니 평민이 이런 그건 조금 비약이고요. 네. 저는 아니 보기 싫으면 말을 하지. 안 보겠다고 사전에 말을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안 나와?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급성 충시염으로 지금 입원했다고. 타이밍. 네, 그래서 나중에 흉터를 확인하셨어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확인하셨고요. 네. 근데 그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야, 나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구나. 굳이 그 충시험에 선보는 날 연이 아니다 이거. 이건 연이 연이 아니야. 아니죠. 사실은 이런 때 같으면 에이씨 하고 돌아섰겠는데 계속 그 기다려지더라고요. 신경 쓰이고. 네네 기다려지더라고요. 신경 쓰이고. 네네. 궁금한 거야. 근데 나는 나하고 너무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길래 그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에 좀 보긴 봐야 되겠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면 다시 만나자고 기별이 왔다 하더라고요. 소식이 왔다고. 그래서 또 만났죠. 한 달 후에 만났죠. 여유하게 내가 여대목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결혼할 나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루 애야 좀 앉아라 그래서 앉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요새 그 선 보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딱 2가지만 너한테 부탁하자. 그래서 어머니 말씀하세요 하니까 첫째,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올 여자는 들어오기 전에 부모를 모시겠느냐 안 모시겠느냐 이 약속부터 먼저 받아라. 특히 이게 결혼할 때 맏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첫째, 부모를 모시겠으니까 무조건 약속 받고 만나라. 두 번째는 영어를 하는 여자를 무조건 만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외교부에 들어갔으니 평생 외교관으로 살겠는데 아내가 외국에 같이 가서 외국어를 모르면 그 3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러니 외국어하는 여자를 만나라. 그런데 외국어하는 여자라는 거 평양에서 제가 제 나이에서 동갑이나 뭐 이거 보면 10명도 안 돼요. 100% 다 간부집에 다 적어도 벤츠 정도는 타는 집 여자들이야. 나 같은 레벨이 안 돼. 근데 동호란 애가 이 어이선이라는 여자가 명남 아들이 이런 좋은 데 있는데 한번 안 볼래? 그런 거에서 내가 맏아들인데 우리 집 못 사는 건 알잖아. 근데 우리 집 같은 데 들어와서 부모 모시겠는지 내가 좀 확인해봐. 그러니까 뭐 확인해본 것 같아. 확인해봤지? 그때 미리. 근데 또 와서 야 모시겠대 그래.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먼저. 와 여기서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 다음날 만날 때 내가 얘가 이 동호 얘가 거짓말했는지 진짜인지 내가 직접 만나서 부모를 모시겠느냐 안 모시겠느냐 확인하리라. 영어 확인하고 더 이어갈 건가 말 건가 결심하고 맞잖아. 내가 맞아. 제일 먼저 봤잖아. 네. 어머, 되게 부담스럽겠다 만나자마자. 나는 그런 얘기를. 맏아들이다. 내가 그거부터 말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올 여자는 시부모님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지. 근데 그 혜선 씨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모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시험해보자는 거야. 처음 부정. 조금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아니 그거 어머님이 딱 확인하라는 거니까 확인하라. 근데 엄마 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우리 남편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눈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마음고생은 안 하겠다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게 난 모실 수 있다고 막 그랬어. 그래서 철도 좀 먹긴 할 수 먹죠. 있다고? 네.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가 22살, 만 22살이죠. 너무 얘기다. 네. 그래서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해가지고 그다음에 됐죠. 됐죠. 말하신 거네 이거. 첫눈에 완전히 말하신 거네. 네. 왜 그런지 참. 어디가 그렇게 멋있었어요? 어디가 그렇게. 외모상으로는. 외모상으로는요. 그때는 머리숱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얗고 눈썹도 이렇게 진했고. 눈썹은 뭐 어마어마하지. 근데 저는 남자의 그 외모 그런 것보다도 좀 성실함, 성실하지. 네, 정직함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결혼을 하셨어요. 네, 네. 까딱 잘못하면은 이 태 의원께서 외교관 생활을 못 하실 뻔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신 다음에 이제 태 의원께서는 이제 북한 외무성 유럽국에 이제 배정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유럽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외교관으로 가려면은 해당 국가 언어들을 써야 돼요. 맞아요. 덴마크로 가려면 덴마크어, 네네네. 스웨덴으로 가려면 스웨덴어. 근데 영어 전공하셨잖아요. 일단 인원들도 많고 단간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관으로 갈 가능성이 떨어진 거예요. 유럽에 갈 가능성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갈 수 있었던 나라가 뭐 아프리카, 아시아 뭐 이런 나라들. 그렇지. 외교관 특히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읽다가 드디어 그럼 어떻게 가신 거지? 94년도에 이 강성산 총리의 그 사위였던 강명도 씨가 월남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앞으로 당 간부 자녀들은 외교관으로 해외 보내지 마라 라는 지령이 떨어져가지고 그 장애물이 싹 사라지면서 드디어 이 두 부부께서는 1996년 6월 안데르센의 나라 덴마크에 오십니다. 이야, 구체적으로 읽었네요. 처음 딱 가서 있을 때 네네. 완전 신세계였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유 정말 좋았죠. 덴마크. 캠핑하고는 그래도 뭐 날씨도 그렇고 뭐 빌딩이 크고 대사관도 그만하면 크고 좋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캠핑하본 시내 사람들의 그 복지,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착한지 길거리에서 이렇게 처음 만나잖아요. 인구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요. 그냥 지나가는 분이 없어요. 다 눈인사 하든지 눈 맞추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임신을 했을 때인데 다 우리 애가 언제 나오는가 다 관심을 두고 봐요. 정말 친절하게.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저는 세상에 천당이 있으면 여기가 아닐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제가 외교관의 부인들을 만나면 네.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파티가 있어서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리사를 파견해서 네, 같이 네. 가 있는 국가들도 있고. 네, 네. 그럼 어떠세요? 북한 북한은 외교관들이 우선 뭐 돈 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해요. 그러면 모든 외교관 부인들이 다 요리사가 돼야 되고 서빙해야 되고 네, 음식을 다 직접 해야 돼서 그 북한은 최대로 저렴하게 연회를 차려야 돼요. 그러면 우선 첫째로 돈을 주고 사지 않을 재료가 뭘까 이건데 뭘 것 같으세요? 돈을 주고 사지 않는 외국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서도 돈을 주고 사지 않을 집에서 재료. 닭을 기르나요? 그렇다고 뭐 비둘기를 잡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비둘기를 잡잖아요. 덴마크에 제가 가보니까 덴마크는 돈을 별로 쓰지 않고 살 나라예요. 진짜. 첫 번째로 고사리가 가는 곳마다 있어요. 나무 고사리. 고사리가 가는 곳 진짜. 네. 고사리가 가는 곳마다 있어요. 맛있어요. 그 부스러워요. 사람들은 우리가 고사리를 뜯으면요 지나가다가 그거 왜 뜯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덕풀이라고 먹어요. 비싼데. 진짜 고사리? 네. 진짜 고사리. 근데 덕풀이라고 그래요, 그분들. 북한 사람들은 그 덴마크 먹어요? 사람들은 그거 덕풀인데 그걸 왜 뜯느냐. 아니, 실제로 그냥 먹으면 덕풀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뜯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게 약초다. 그러면 아 그게 약초인가 하고 지나가. 어쨌든 고사리를 채집해서 연회 때 쓰면 뭐 돈이 안 나가죠. 메뉴 하나는 또 나가고. 그다음에 덴마크 사람들은 아침에 이제 한 7시, 8시쯤 되면 오선들이 들어옵니다. 통통통통 하면 쭉 오창에 들어오면 나가면요. 이 대구요 뭐요 그 맛있는 고기도 팔 때는 광모도. 머리와 꼬리를 강호도 잘라서. 잘라서 가운데만 안 팔고 먹지. 이거는 버려요? 다 버려요. 버립니다. 근데 머리를 우리는 기본에 어두짐이라고 맞아요. 머리를 다 자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절반을 자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꼬리. 다 넉넉해요, 그분들은. 너무 너무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다음에 돼지도 살장에 가면 저희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돼지 발쪽과 머리를 안 먹었습니다. 와, 덴마크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와서 그거 좀 주세요. 그럼 빨리 가져가세요. 그래. 그런데 네. 3년 지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비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라이벌이 생겼어. 오창에 들어올 때는 중국 사람들이 따겠다가 덴마크 사람들이 이거 머리하고 이거 꼬리 부분을 자르면 다 가져가고 돼지도 살장에 거기 가면 이 발쪽과 대가리 자르면 가져가고 덴마크들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갈까? 이거 북한에 있는 식당들 가보니 이자처럼 보쌈 요리가 나오고 발쪽 요리가 나오니 아 이게 돈이구나 하고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걸 돈을 공짜로 안 줬어요. 그때 그 전에는 다 공짜였어요. 와, 대박이다. 이건 이 맛있는 거를 이제 덴마크를 갔어요. 네.
거기서 아까 임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이는 이제 거기서 낳으신 거예요? 네, 거기서 났죠. 근데 우리는 딱 계획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겨우 한 애만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렇지. 한 명 다는 못 네, 되는 만약 둘 나면 우리 큰 애도 못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더 돼야 네,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래서 덴마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둘째 낳자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빨리. 근데 사실은 외교관에 애를 낳는 거는 거기서는 허용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아기를 낳는 낳는 거. 거는 외교관의 룰이 그게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자고 보니까 진료비가 너무 거기는 비싼 의료보험이 나라예요. 없어. 외관들 의료보험이 없어요. 네, 의료보험이 안 돼 있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다 자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진찰을 받지 않고 그냥 있자 해서 진찰도 안 받고요? 네네. 그래서 막달까지 기다렸는데 막달 됐는데 우리 남편이 북한 그 출장 들어오라고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다음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불안해. 자기 없이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일주일인가 당신 갔다 왔죠. 그동안에 내가 애를 못 낳은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입원비를 절약하자면 구급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덴마크는 구급으로. 내가 이야기할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게. 세상에. 자, 돈은 없어. 근데 애는 낳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 이머전시로 들어가면 이머전시로 응급으로 들어가면 돈을 안 대단히 내요. 돈을 안 낼 수 있다. 응급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응급에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더라고. 여자들이 먼저 외교관 생활 오래 한 선배 여자들이 아플 때까지 참아라. 그러니까 아플 때까지 마지막 계속 참다가 그렇게 해서 낳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마지막 아플 때까지 참다가 이제 진짜 나온다 할 때 차에 싣고 바로 응급으로 들어가면 병원에서도 봐요. 얘 응급 대상인가 아닌가. 이거 뭐 아직 모르네 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그거는 당신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고 그때는 사실은 우리 남편은 내가 아프다고 말을 하면 갔었을 거예요. 그럼 물론 갔지. 근데 아프지 그때는 않았지. 내가 우선 문제였어요. 그렇지. 나는 우리 큰애는 낳아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진통 와야 애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진통을 기다린 거예요. 남편은 잤죠 그때 밤에 잤고 나는 진통이 와야 응급으로 가겠는데. 근데 진통이 안 와서 계속 밤새도록 기다렸어. 근데 5일. 출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근데 나는 또 아니야 큰애 때는 진통이 와야 애를 낳았어 해가지고 그냥 기다렸어요 새벽까지. 네. 미련하죠. 또 모르니까. 힘드셨겠다. 그다음에 남편이 날 반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 나갔다고 그러면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간 거죠. 근데 외교관 부인이 그러니까요. 돈 아끼려고 아니 근데 왜 그러는가 하면 선배 부인들이 아플 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라 하니까 우리 집 사람도 아프면 안 나오는데 하혈은 하지. 그러니까 이제 아픔이 오겠지 하면 밤새 기다린 거예요. 근데 나는 딱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바닥에 그래서 여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야 가자 병원에. 아픔이 없는데 아픔이 없어도 가자고. 아프진 않았거든요. 근데 가니까 막 의사들이 눈이 이만해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의사가 남편이다 그러니까 정신 나갔다고.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내가 그 순간에 죽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의사가 뭐라고 소리치고 하니까 여기서 의사들이 뛰어나는데 11명이 모이는 거예요. 11명이. 그러니까 내가 쭉 보는 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 아내가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출산을 해본 여성으로서 이게 하혈할 정도면 사모님은 아마 통증이 없으셨다고는 하겠지만 굉장히 긴장하다 보니까 통증을 아마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천치태반이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그렇죠. 이게 하혈할 정도면 분명 폐하동 뭔가 나오겠다라는 의지를 엄마한테 맞죠? 보였을 텐데 통증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거를 못 느끼셨다는 건 정말 정신력으로 아마 버티셨을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다 끝난 다음에 의사 보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생명이 이제 지장이 없냐 하니까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정말 너무 기뻤고 다른 하나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집에서 큰애가 아프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이 둘째를 낳자 계속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못 낳은가 하면 애를 한 명밖에 못 데리고 나가는데 우리가 둘째를 낳으면 부모가 선택을 해야 돼요. 첫째를 데려갈까 둘째를 데려갈까 이럴 때 예하면 첫째가 맞아들일 때 데려나갔다 이러면 후에 와서 들어보면 애들이 어떤 오해를 가지는가 하면
아, 우리 부모는 나보다 첫째를 더 좋아하는구나. 가족 형제 간의 불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둘째만은 외국에 가서 낳자. 그래서 한번 우리 두 애는 다 외국에서 키우자. 이렇게 저희가 결심하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애를 안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죠. 노력을 어떻게? 이게 대단하십니다. 그거를 컨트롤한다니. 아이 키우는 건 좀 도와주는 남편이었어요? 그 애를 낳고 또 대사관 그 부인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음식을 많이 해오죠. 걱정스러우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no 하면 다 막더라고요. 왜요? 난 잘한다. 자기는 이제 유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는 굿 셰프이기 때문에 자기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겠다. 네, 그래서 나도 믿었죠. 그래서 믿었고 국을 끓였는데 그래서 첫눈에 내가 알아봤어요. 야. 그래서 첫눈에 내가 알아봤어요. 야,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말을 했구나. 연극을 했구나. 다이어트하게 해주려고. 국이 새까만 국 새까만 국이요? 미역국 새까맣죠. 미역국을 끓였는데 그게 간이 안 맞는다고 간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 미역국 끓일 때 다 그러잖아. 간장 넣으면 안 돼. 맞아요. 이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건가? 네. 저는 매번 북한에서 나올 때마다 그래도 항상 그 자유에 대한 그 희망을 가졌어요, 꿈을. 아, 그래도 우리 가족 넷이서 나가면 이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끼리는 뭐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항상 그런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에 영국으로 나올 때는 큰애는 도두구나. 걔는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걔는 떨구게 됐어요. 그게 2013년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매번 애들하고 함께 다녔는데 이제는 더 없겠구나, 기회가 없겠구나 했는데 1년이 딱 지나가지고 2014년도에 같이 일하던 지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외국에 나가 있는 집 자녀들에 한해서는 대학생인 경우에는 부모의 부담으로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할 수 있게 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북한 외교사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그랬어,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이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내가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못하면 정말 평생 기회가 없다고. 난 안 들어간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당신도 이번에 이제 우리 애만 나오기만 하면 우린 들어가지 말자 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성과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다음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늘 그랬죠. 저녁에 이제 우리 밥 먹기 전에 1시간씩 저 대사관 주변에 산보 운동 삼아서 다니곤 했는데 대사관에서 이런 말을 못하니까 다 이렇게 도청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남편 보고 계속 주입을 했죠. 우린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근데 우리 남편은 사실은 다 자기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가서 또 괜히 경솔하게 입을 넓힐까 봐 큰일 그런 거예요. 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애가 이제 마지막에 6월에 졸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6개월 과정안이 줄어들었어요. 왜요? 그 학교에서 과정안이 그 실습 기간이 없어졌어요. 아이고야. 그러다가 애가 그때는 막 북한에서 이제 애들 끝났으면 다 드리고는 했거든요. 네. 끝났는데 왜 있어? 그때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결심할 순간이 왔다 해가지고 네. 우리는 될수록 좀 영국에 더 있으려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거기에 언젠가면 2016년 3월 달경입니다. 그때 또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중국에서 여정업원 집단 이제 탈북. 13명. 예.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 13명이 집단 탈출한 뒤에 어제 입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례가 북한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여정업원들이 탈북하자는 이 공감대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 자녀 큰애들이 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미쳐 있다고 한다. 그러니 빨리 25세 이상의 자녀들은 빨리 다시 또 평양으로 들여보내라. 들여보내라. 이렇게 돼서 겨우 2014년에 데려 나왔는데 거기 2016년 3월 달에 끝난 겁니다. 이제 무조건 다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결국 우리로서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애가 런던에 도착했 순간에 이러더라고요. 하늘이 준 기회를 우리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먼 훗날 꼭 우리도 후회하고 애들도. 자식들은 우리 부모들 보고
아빠, 엄마. 그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잖아. 쉽게. 얘기다. 그런데 우리를 결국은 그때 끝까지 데리고 북한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당신 꼭 원망 소리 듣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빨리 결심해. 이 이야기를 계속 나한테 한 거지. 대단하시네요. 막상 생각은 해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일 딱 그날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 탈북 그 확고하냐? 딱 그날 떠나기 전에 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확고하지. 그 용어도 탈북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때 처음으로 탈북이란 말을 했어. 그때는 뭐 어디 우리 남아야 되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떡할까? 뭐 이 정도로 나눴다면 그때는 딱 남편 입에서 탈북하라. 너 그게 확고하냐? 이러더라고요. 용어가, 탈북이란 용어가. 네. 쉽지 않은데. 근데 나는 지금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 하면서 그랬었는데 정작 딱 듣고 보니까 심장 펑펑 내려앉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내 이제 이 손을 하나 놓고 발이 어디에 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갈리겠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아들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네. 정말 이게 내가 옳은 길일까? 야,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얻은들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번에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네. 우리 아들들은 다시 북으로 들어가서. 네, 그러면 내가 그 모습을 보는 건 더 참을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탈북을 또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솔직히 북한에서나 영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애들하고 해본 적 없어요. 애들이 생각이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야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 큰애한테 먼저 이야기하자. 그래서 큰애를 데리고 제가 공원을 척 돌다가 야 주혁아 우리 너는 북한가 갈 수 없다. 이제는 떠나자. 그러니까 애가 맨 처음에 내가 자기를 떠보는 줄 알고 어떡해. 아버지 절 떠보면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진심이다. 그리고 이건 엄마하고 이미 다 토론했다. 엄마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동의했어. 난 그 말 처음 듣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진심이다. 그리고 이건 엄마하고 이미 다 토론했다. 엄마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동의했어. 난 그 말 처음 듣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정말 좋겠는데 차마 저희가 부모님들 보고 마음은 있었는데 저희가 부모님들 얼마나, 보고 본인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이 지금 아이 때부터 걔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까지 영국에서 살아난 애들인데 아니 영국에서 살던 애가 북한 애가 산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이 말을 꺼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겨낼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같이 아버지를 보증해줬던 그 선배들, 같이 일하던 대상한 저 사람들, 우리 친척들, 뭐 숱한 사람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져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괜찮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 책임질 걸 다 책임지고 우리 소망은 다른 거 없다. 너희들만이라도 대한민국에 가서 좀 편히 자유롭게 살면 우리는 더 바랄 거 없으니까 너희만 오케이 하면 갈게. 그러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 아이고 오히려 생각이 있었던 거지만 말을 못했네. 근데 저는 그거 처음 듣거든요, 지금. 애들이 어떻게 우리 남편하고 같이 얘기한 건 모르는데 저는 막 조마조마해서 기다렸어요. 애들 반응을 모르니까. 애들이 안 가겠어요. 이거 컴퓨터잖아. 네. 근데 우리 큰애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이 옳았구나. 네. 실행하기 직전 마지막 날 가족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우리 내일이잖아. 그러니까 내일 일단 대사관 밖을 무사히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대사한테 뭐라고 구실을 붙여서 나갈 것이냐 계속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때 일요일 날 보니까 영국하고 포르투갈하고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나가자. 왜 그러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축구 경기 보러 다 팝에 가요. 맥주집에. 맥주집에 가는데 우리 애들이나 나나 엄청 축구 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하고 영국 축구는 팝에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사도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날짜는 그렇게 정하고 그런데 만약 이거잖아. 대사도 축구도 광이니까 같이 가자 이러면 또 없고 오마이갓. 아유 부장님. 눈치 챙겨. 그럼 이거 또 뭐라고 또 구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러면 안을 다 생각하면. 그다음에 평소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 알고 한마디로 하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 끝나잖아. 그럼 내가 막 이러면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훈련도 해보고 맞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제 내리면 끝나잖아요. 같이 지나던 이 친구들하고 다 끝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잠이 올까? 우리 집 사람은 잠이 안 와. 뭐 할까 내가 보니까 집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깔끔하게. 분명 다 와서 이제 벌 거야. 나는 솔직히 그 우리 대사 현악봉 대사하고 나하고 같이 맞아요. 평양 외국어학원 동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진짜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데 내가 떠나면 이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될까 뻔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게 그다음에 걱정이었어요. 마지막에 내가 편지라도 써놓고 가자. 왜 마지막에 거짓말아 속이고 가잖아. 축구 네. 보러 간다고 한국으로 오는데 내가 편지에다 대사동지 정말 미안합니다. 막 지금도 눈물이 나요. 이렇게 정말 대사동지는 형으로 대해줬는데 내가 속이고 간다.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는데 통일될 때까지 꼭 건강하게 지내라. 꼭 만나자.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원망하라 하고 편지 쓰고 왜 우리가 북한을 떠나게 되느냐 그 심정을 대사한테 구구절절히 다 쓰고 통일이 되면 꼭 만난다. 그러나 대성자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내가 북한 대사관 밖으로 나가는 건 용서해달라. 아마 그 다음날 우리 간 다음에 아마 들어와서 다 받겠죠. 예.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저녁에는 집에서 남몰래 한국 영화를 보는 생활 풍조를 북한 땅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왔어요. 네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대한민국당 문 열고 나오면서. 와, 기분 진짜 이상했을 것 같아요. 우선 일단 안도했죠. 떠날 준비를 하면서부터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어요. 불안하게 했는데 애들도 어쨌든 자유로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자유로운 땅으로는 데려왔으니까 행복했어요. 태용호 당시 공사께서는 국정원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안가에서 자잖아요. 자는데 이게 한국에 왔다는 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밤 자는데 계속 악몽을 꿉니다. 어떤 악몽을 꾸는가 하면 때로는 런던거리에서 도망치고 북한의 수석자가 따라오고 또 때로는 평양인데 맞아요. 내 옆에 친구가 내가 탈북한다는 걸 제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다음에 보이브에 내가 끌려가서 이 막 아니라고 막 뻗치는 이런 꿈을 계속 안 가요. 근데 꿈 꾸고 나면 이 침대 이 밑에 땀이 식은땀 땀이 쫙 식은땀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서 계속 북한에 잡혀서 끌려가는 꿈이 한 4년 가더라고. 저도 같아요. 저도 최근에 내가 오래 가셨네요. 야, 내가 지금 북한에 있는데 야 이제 내가 근데 그 말은 좋겠으면 좋겠어. 그래? 나쁜 말은. 그래서 귀여우셔. 너무 귀여우셔. 그런데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대부분이 조용히 살고 싶어하고 얼굴 안 알리고 싶어하거든요. 네. 그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활동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웬일이야 막 후기는 되고 그러면 안 말리셨어요? 처음에 말렸어요. 처음에는 막 아니 여기 무슨 뭐 국회 아니 여기서 평생 하신 분들도 그거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갔다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처음엔 저도 그랬는데 국회로 나오기 전에 사회 시민 활동을 좀 하면서 그때부터 벌써 남편이 자기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뭐 사실 이 한국에서 이렇게 환영을 해줬지만 사실 북한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화면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17년 5월 3일. 제 누나하고 동생이에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감리. 한 명도. 다 자기 직책 프로 악선전입니다. 그자는 한 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 쓴 담두에 넣으려는 시원철 놈이 있어.
이게 창피하다고. 이 죄를 우리가 대대에 못했지만 이 내 아들 대대손손이라도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 영상을 보시고 나서 태영호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고, 야, 이거 내가 우리 누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생한테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또 나는 여기서 그 죄를 내가 빨리 씻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전체 북한 주민들을 빨리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감이다. 네. 북한이 저걸 만드는 전 세계에 공개한 거는 결국은 나를 끌어안혀서 여기서 반복인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때 그걸 보면 그런 결심을 다졌죠. 오혜선 씨께서도 정말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네, 불편. 나는 이거를 그때 처음에 한번 지금 내가 두 번째로 보는데 저는 유튜브에서도 이거는 항상 보지 않거든요. 네. 우리 집은 일부러 안 봐요. 네,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배신자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많이 제가 배신에 대한 생각을 정말 한국에 와서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배신일까? 내가 이 자유를 찾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고 또 지금도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뭐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서 항상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죠. 이게 사실은 북한 매체에 나오셔서 굉장히 험한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또 그 가족들은 북한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고 북한이 그만큼 또 태영호 의원님 가족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한국 땅에서 건강하게 그렇죠. 잘 살아서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나자 아마 이런 간절함만 있었을 겁니다. 예. 반드시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된 강국을 일도 세우게 되자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야, 이건 참. 저렇게 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홍보가 나왔어요. 네. 이때 기분은 정말 반가웠어요. 네. 저는 그래도 그러면 우리 언니랑 다 무사할까? 좌천당하지 않은 거죠. 네, 무사할까? 막 만나고 싶은데 내가 또 괜히 섣불리 나서다가 또 형부 힘들게 한국 왔는데 발을 먹을 잡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네. 네, 그래서 참고 만나지 말자 했어요. 보지 말자 했는데 아니다. 멀리 가서라도 내가 봐야겠다 해서 아이들 둘 아빠는 그때 다 그날에 빠지지 못할 일정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나도 보러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갔다가 혹시 나는 누가 알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가지 말고 가족은 그럼 괜찮다. 괜찮다. 네, 그래서 네. 갔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상암 경기장이 있잖아요. 축구 경기장인데 거기 주석단에 지금 아저씨가 나와 있고 우리 애들은
제일 저 뒤에 또 저는 이렇게 쌍안경으로 멀리서 봤거든요. 아이고야. 네, 그 좀 막 떼지 않고 우리 애들이 엄마 나도 좀 보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조금 있다가 김정은을 막 찬양하는 이런 게 막 서로 뭐 축하도 나누고 막 환영식도 하고 예술 나누고 그다음엔 제가 아저씨가 나하고 다르구나. 내가 이전에 아저씨도 별 수 없지. 네, 네. 근데 나도 저렇게 살아왔지 맞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내가 정말 거짓말을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네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대단히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썼거든요. 어촌 당숙, 우리 아버지 사촌 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490페이지 거기에 이제 썼거든요. 6.25 때 월남 내려왔던 이야기를 하루 국정원에서 전화가 따라랭 하고 저한테 옵니다. 그 이야기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수원에서 날 만나자고 한대요. 그래서 예? 하고 내려갔습니다. 당장 만나보자 하고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1950년 10월 달에 그분이 함경북도 명천을 떠날 때 우리 아버지하고 마지막 나눈 대화 요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들려준 거하고 딱 같아요. 야, 더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냐? 당숙이 가만 내가 북한에 있는 친척들 사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분한테 북한에 있는 친척들 사진이 어떻게 있죠? 그러니까 고향이 너무 가보고파서 브로커한 데다가 돈을 주면서 고향에 있는 친척들로 다 갔대요. 그래 그 브로커가 예 하고 가서 진짜 다 가져왔는데 내가 말하는 기적은 거기에서 제 7살 때 사진을 찾은 거야. 제 7살 때 사진을 찾은 거야. 대박. 사진. 와 신기하다. 와 자랑하자마자 들고 어디요? 이게 저의 7살. 그리고 이게 제 삼촌이고 제 삼촌 엄마인데 저의 삼촌이 약혼식 하던 날 우리 가문의 사진인데 그래 깜짝 놀라서 나는 너무 기분 좋은데 집에 와서 딱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언니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내가 이제부터 당신 언니 찾아줄 거야. 라고 나섰는데 이제부터 당신 이야기해. 보고 싶은 가족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이전에 서련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만났던 그 거려인 그분하고 만나서 딸이 그러니까 이복 언니죠. 이복 언니. 예. 근데 그때 아빠가 귀국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빨치산 유산이라면 분명 이렇게 막 믿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 여자는 아니지만 거려인이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아빠가 불신을 받은 거예요. 네. 저기 서련과 관련한 해는 또 뭐 참가하고 그리고 또 옆에서 또 많이 또 친척들이 이혼해라 계속. 그래서 이복 언니가 있으시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복 언니가 아버지가 너무 평생 보고 싶어 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또 이복 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나는 꼭 그 이복 언니를 만나서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셨고 많이 가슴 아파하셨고 많이 그리워하셨다. 그 말은 꼭 전해주면 그래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좀 넣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분을 좀 찾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만갑을 통해서 혹시 보았다면 꼭 뭐 여기 채널A라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